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되게 좋으신 말씀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도 자료들 보고 나서 오늘 뭐 여기 끝부분에 또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첫 장에 담당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물론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담당을 보시면 네. 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금융위원회 이쪽으로요? 금융 관련만 총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중에 5분이 금융이시고, 그다음 법무부, 그다음에 과학기술정통부 네트워크진흥팀장님 계시고,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장님 계시네요. 이 두 분을 빼고는 금융위원회와 기업재정부, 금융감독원 이분들이 심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담당이라고 써 있으니까. 제대로 볼 수가, 저는 이거는 좀 객관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스네이크님은? 뭐 객관적인 거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팀에서 많은 인력이 3달 동안 했는데 나온 자료가 이거라는 건 전 좀 진짜로 이건 진심으로 그러니까 물론 다 바쁘신 분들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좀 불완전하다? 아주 많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떠셨어요? 이렇게 많을 때는 주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특징이라고 할까? 전담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가 그냥 1년, 2년, 3년 내내 주구장창 그거만 해야 되는데 단지 이렇게 분산되어 버리면 사실 이 중에 메인 리더가 누구고 누가 중심으로 주축이 되고 이 중에 이분들이 전부 다 저희처럼 이렇게 블록체인을 많이 알고 있을까? 라는 그쵸. 의문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 전담 부서를 키워내고 정부에서도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건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각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회의 생활이 또 길다 보니까. 단지 이렇게 많을 경우는 누가 전담이야? 라는 의견은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데 이거는 사실 금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ICO 자체만 보면 자금 조달 수단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뭐 중기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나 과기정통부가 주도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선은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래소에서 이제 유통이 되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자기가 산 토큰 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길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금융적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결국 금융 쪽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금융 쪽이 유독 이렇게 많은 거는 사실 이 보도 자료를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금융 당국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습을 해야 되는 당국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규제적인 입장에 있어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지금도 SEC가 미국에서도 주도를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MAS가 주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증권적 성격이 있으면 결국 증권법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듯이 결국에는 이제 향후 가는 방향은 디지털 에셋이라고 한다면 금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지만 아쉬운 거는 너무 규제 중심적이다. 왜냐하면 P2P 같은 것도 금융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만들어줬는데 ICO는 이제 애초에 가이드라인 안 만들겠다는 입장에서 이제 막 작성된 보도 자료인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질문인데 ICO 할 수 없다라고 딱 금지가 돼 있나요,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없죠. 그렇죠. 예, 법령으로는 없고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거고 이 보도 자료에서는 그것을 확인한다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ICO 한 회사를 알아요. 어딘데요? 어느 회사 프로젝트 이름? 그거를 유튜브에 이니셜만 하시는 거는 편집하면 되잖아요. 이니셜 알려주세요 그냥. 나중에 나중에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그 미덥 장소에서 보통 이제 해외에서 법인을 세우고 지금 ICO를 하는데 법인을 두고. 한국에 법인을 두고 우리는 정정당당히 한다.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법 공부한다고 미치겠다. 예. 뭐 한다고요? 이렇게 법 공부. 법 공부. 법에 그러니까 안 부딪히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저는 애국자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 한국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지인도 모 거래소를 오픈을 했는데 향후에 있을 법에 대비해서 원천 징수하는 방법을 해서 이제 거래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26%를 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25% 떼고 22%라고 하던데 네. 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그 부분을 이제 뭐 세금 내. 해서 그 부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대. 세금 쪽으로 왜냐하면은 세금을 낼 준비를 하고 갑자기 있다. 법이 제정되었을 때 지금까지 거를 해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기가 힘드니 그거를 대비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그분 거래하는 분들에게는 공지를 한 후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스텝 한 스텝 갈 때마다 만약 한국에서 아이쇼를 하면 그분 얘기는 한 스텝 가고 변호사님 모여서 얘기하고 한 스텝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 준비했고 어떻게든 뭐가 이제 규제가 생기든 자기 또 예상 규제들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 들어오면 예상 답안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낼 거 있으면 내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법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어쩌면 뭐라 해야 돼 이쪽 블록체인에서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주도하에 어떻게 법이 제정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 서울대 출신의 프레스도 스타트업 거기서 이제 헌법 소원을 냈죠. 예. 네, 그분들 헌법 소원은 내용 잠깐 얘기해드리면 2017년 9월 엄포한 ICO 전면 금지 조치는 법률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1월 중순이죠? 요거? 네네. 네네. 요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발 좀 해주세요라는 몸부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규제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업무를 실행하시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규제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에 안 해주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입법부작위 헌법소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네.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법이 없는 게 헌법 위반이다. 법이 없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것일 거고, 이제 공권력 행사, 이제 여기서 뭐 가이드라인 없이 이렇게 뭐 금지한 그것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헌법소원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헌법소원 이제 침해되는 기본권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업의 자유, 뭐 재산권, 평등권, 그리고 뭐 행동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이제 뭐 이제 자연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뭐 뭐든지 행복 추구권, 뭐 쉽게 말하면요, 그런 권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제약되고 있는 면이 있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ICO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ICO를 할 수 없게 됐다. 이거는 어떤 사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지는 모르죠. 그거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침해 여부는 판단하는 거고, 제한 자체는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근데 이제 과연 문제는 침해로 판단이 날 것이냐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ICO를 금지하는 것이 좀 어떤 면에 있어서 자연권이나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걸 부각시킨 면에 있어서 이 헌법소원 좀 의미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금지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저 지금 일본에서 세금 내고 있거든요. 네네네. 가상화폐 갖고 있으면 안 내요. 네. 단지 그거를 사고 하면. 팔고 사고 팔고 세금을 내요. 그럴 때마다 예, 그럴 때만 세금 내요. 예를 들어 샐러리맨 같은 거래세를 경우는 내나. 샐러리맨 같은 경우는
직장에 있는 네. 사람 직장에서 뭐 공급자들. 확정생하고 뭐 연말 정산하고 하잖아요. 네. 그때 5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이상의 부업 수입.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대리운전 기사를 해갖고 뭐 돈 벌었다. 그리고 가상화폐 해가지고 돈 벌었다. 그래서 총 500만 원, 5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즉 50만 원 이하의 이익을 내가 가상화폐로 본다 그러면 세금을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정 신고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이거를 이제 세수익이 확보되는 굉장히 큰 비즈니스 모델인데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탈세자들 잡는다고 뭐 거기에 인력 동원하고 뭐하고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요거 돈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돈 되는 사업이야. 근데 왜냐면 정부는 세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익을 보면 거기에 정당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일본은 내요. 근데 수익에 따라서 차등이에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 근데 적게 버는 사람은 안 내도 돼요. 예를 들어 알트코인 매매할 때나 혹은 뭐 비트코인 매매,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매매했을 때 생기는 수익도 계산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소비세, 네. 상속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빠가 갖고 있었다가 돌아가셨어. 콜드, 그러니까 지갑에 아니라 거래소에 넣어놨다가 거래소에 돌아가셨어. 넣어놨었지. 근데 아버지 거를 제가 받는다. 그러면 비트코인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상속세도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누가 또 소비세. 콜드월렛에 다 넣어놓지 누가 그죠. 그걸 근데 거래소에 그런 넣어놓겠어요? 이제 거래소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향후에 있을 법한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만들어 그쵸, 놓는 그쵸, 그쵸. 거예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소비세, 그리고 뭐 상속세, 그 다음에 뭐 법인세, 법인의 결제도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고 이제 자산으로도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인정을 회사의 해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 신고, 자산 신고나 뭐 부채 신고 이런 거에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저도 사실은 일본에 법인이 있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 비트플라이어다 그러면 비트플라이어에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요. 업비트에 본인이 하나밖에 못 만드는 것처럼. 네.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제 법인 이름으로 하나 만들 수 있고 개인 이름으로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단지 세금이 달라요. 법인으로 가입해서 법인으로 이거를 아무 자산을 사용해서 지불하고 결제를 받으면 세금을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좀 적게 내요. 법인이 우대가 더 있어요. 뭐 등등등등. 즉 단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건 세금 내요. 그리고 신고를 해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대 샀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샀다. 근데 0.3비트를 뭐 한 200만 원치 물건 사는데 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책정하는 방법 다 있어요? 다 뭐, 있어요. 모든 케이스에 다 케이스에 맞춰서. 다 언제 있어요. 이렇게 준비했을 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게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금융청에서 전화를 맨날 받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세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를 일본 사람 기질인가? 2017년 말에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가장 돈 버는 분들이 우리 한서희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그런 거 변호사님, 블록체인 관련 변호사들, 그리고 회계사들. 좋네요. 회계사.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회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회계사님, 내가 일본 관련 책을 낼 테니 거기에 그 뭐지? 아직 회계사가 없잖아요. 법이 책정이 안 됐으니까 회계사가 활동을 못해요. 단지 일본 거를 좀 주목해서 미리 공부를 해두면 이제 한국도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으니 그런 거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수익이 확보되는데 왜 가이드라인을 제정 안 하지? 라는 의견은 저는 되게 크네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에 이제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ICO만 금지한 거거든요. 네. 자금 모집 수단으로서의 ICO를 금지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소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있지만 근데 거래 자체는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향후 세금 부과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도 될것 왜냐하면 같아요. 과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정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 대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말한 일본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산정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정 방법이 아직 없어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과를 못할 뿐이지, 법률적으로 상속이나 증여 받았을 때 법률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도세는 이제 열거주의예요. 양도세는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거는 토지 양도세를 내잖아요. 근데 이런 열거주의 경우에는 법령을 개정을 해야 이제 암호화폐 거래 관련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뭐 지금 법인세라든지 특히 지금 말한 상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세칙 방법만 어떻게 수립이 되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겠죠. 국세청이나 이런 세무당국에서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그게 그러면 이게 예. 그 암호화폐 자체를 세금이라는 게 또 뭐야 부동산, 그 그림, 예술품 예. 그리고 그냥 수익 이런 것 때 또 세금이 또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럼 얘를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가 안 그러니까 되는 저는 세금을 부과한다면 얘를 어디다 끼워 놔야 되고 그러면 정의가 내려지는 거고 네네. 그러면 규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인정을 한다는 근데 게 이제 되니까. 그거를 이제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ICO를 통해서 자금 모집은 못하지만 코인 거래는 가능한 것처럼. 근데 일본에는 이미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본에서는 네. 이제 ICO까지도 다 허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하지만 ICO는 ICO인데. 허용하는데 그 허용한 후에 한 사람은 없어요. 눈치 보니까. 네. 눈치 보고 있어요. 하는 데 있어요. 거래소가 사실은 네. IEO 해요. 근데 그 거래소는 정부가 눈에 지켜보고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있어서 자금 조달하기가 사실은 힘들지만 단지 비트코인 사고 팔고 리플 사고 팔고 수익 내고 거기서 돈 벌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책정하고 암호 자산이라고 또 명명을 또 바꿨어요. 명칭을 가상 통화라는 단어에서 암호 자산으로 에셋. 바꿨어요. 요새 예. 그렇게 다 암호 자산으로 크립토 바꿨어요, 에셋, 명칭을. 디지털 에셋 이런 식으로 그쵸. 바뀌고 몰타에서도 있잖아요. 벌추얼 에셋이라는 용어를 쓰고 저번에 있거든요. G20에서도 뭐라고 바뀌었죠? 그게? 무슨 그때도 에셋이었던 아마 거? 벌추얼 에셋이었던 것 벌추얼 에셋.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저번에 일본에 한번 무슨 큰 미더로 있어서 갔었는데 네. 그때 들은 말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기업 투자를 가능하다라고 또 들었습니다. 네. 또 SBI라고 이제 네네네. 블록체인에 가장 적극적인 은행이라고 하고 있는 네네. SBI는 리플하고 R3 쪽 그쵸. 개발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비트코인 캐시까지는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자산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점검 결과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네. 이제 회사 관련해서는 임직원 수는 50명 내외이고 4개 회사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했고 자산 규모는 대부분 10억 원에서 50억 수준, 100억 이상은 이 회사에 불과. 자, 개발 회사 지금 아까도 뭐 누군지 도대체 이 회사가 어딘지 알려지지 않아서 궁금하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기업 탐방이라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해요. 이렇게 코인 회사들. 근데 사이즈가 이거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회사들은 다 빠진 거네?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는 50명 내외였을까? 네, 저는 하여튼 이게 그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ICO 프로젝트들. 아이쇼 한 애들, 네. 한 회사, 코인 회사죠. 근데 이거는 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회사가 국내에 있는 회사가 회사인 건가요? 국내 회사인 것 같아요. 국내 회사로 50명 내외인 네. 거라고. 네. 그래서 네, 그냥 실제로 그 글로스퍼만 해도 그렇죠. 사이즈가 크거든요. 몇 네, 명이에요? 거의 크죠. 100명 가까이 돼요. 네. 유지가 되나? 네? 유지가 되나? 거기는 그거 말고 딴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쵸. 네, 거기는 이제 그렇게 따지면. SI 같은 건 안 하시나요? 네? SI 같은 거. 그런 것도 하셔요. 그렇게 전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국가 네, 맞아요. 시범 사업들 네.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네, 아이콘 같은 경우도 그런 그쵸. 것도 많이 네, 한다고 아이콘도. 해서 직원은 아이콘. 한 150명 이상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좀 너무 웃긴 게 이건 전 진짜 재밌었거든요. 대부분 자본금 1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요. 사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다 사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회사를 차릴 수 있어요? 요거는 1달러로? 싱가포르. 네, 그쵸. 1천만 싱가포르에서 원 그렇게 한 미만하고 거죠. 임직원 수 3명 내는 싱가포르. 네. 근데 발행 싱가포르하고 회사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1달러면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금 네. 없이 차릴 수 상관없잖아요.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일본 네. 1엔, 네. 이래? 1엔 창업. 네. 아, 1엔, 그래요? 1엔. 근데 단지 이제 거주자, 영주권자 혹은 일본인에 한해서 해요. 여기도 이거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씀이신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세울 때. 그러니까 주식회사. 이거는 걔네 나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것만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웃긴 게 처음에 IC 하지 말라고 말한 게 2017년 9월이잖아요. 딱 1년 만에 다시 이거를 조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규제해봤자 결국 해외로 나가서 하는구나.
해외로 나가서 하잖아요. 몇십억씩 모으고 몇백억씩 모으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라트비아에 사는데 걔가 저한테 같이 사업을 하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 그랬더니 그런 뭐 에스토니아나 그런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좀 크립토 좀 친화적인 크립토 프렌드리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몰타는 실제로 이거 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몰타. 근데 걔가 그래서 저한테 말한 거는 한국이나 이런 데서 아이쇼, 중국, 한국, 일본에서 아이쇼 많이 하고 싶어 하니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ICO 맞춤형 그러니까 민맛대로 어떤 나라를 고를 건지 1번 그 나라에서 어떤 법무 부분을 사용하고 어떤 회계부 부분을 사용하고 그런 것과 어떤 어드바이저를 쓸 거고 그런 걸 딱 이제 좀 세팅할 수 있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끔 그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뭐 변호사나 아니면 뭐 회계사나 뭐 어드바이저나 이런 데를 다 연결을 해주고 해외에서 ICO 하고 싶어하는 팀들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걸 해보자라고.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를 시도를 하면은 유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밖으로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것만 결과를 봐서도 그렇구나. 어차피 국내에서 금지해도 다 나가서 하는구나. 그리고 근데도 이거를 뭐 그냥 규제나 이런 다른 움직임을 보일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1년씩이나 걸려서 그거를 몸소 파악했으면은 움직임을 보여야지 당연히 마땅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전혀 뭐 한다도 아니고 안 한다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게 좀 저는 아까워 죽겠어요. 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아깝고 저 진짜 그렇죠. 너무 이 국부 유출뿐만 기회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런 걸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건데 그죠. 그리고 웃긴 거는 그러면서 막 너무 아쉽다.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들잖아요. 우리 뭐 무슨 페이 그 뭐야? S- 정부코인? 서울 S코인. 제로코인 뭐 그런 거 제로코인?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만든 그건 거예요. 제로페이 그 제로페이. 소상공인용 그거 아니에요? 이게 결제 그런 시스템. 것도 좀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마포구에서도 이런 뭐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무슨 블록체인 단지를 만든 노원코인도 있죠. 노원코인도 말이 안 돼요. 노원코인은 처음 들어봤어요. 제 글로스코어에서 친구가 만들었어요. 예.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근데 거의 이게 안 그런 거 쓰고 하는 많이 이유라고 했으면은 그냥 이게 좀 핫하니까 좀 묻어가자라는 입장인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것 그냥 같아요. 약간 저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의 눈먼 돈이 그렇게 좀 사용돼. 그러니까 눈먼 돈 되게 많잖아요. 눈먼 돈은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너무 기회가 아깝잖아요. 뭐 제주도라든지 서울, 뭐 진짜 서울에서 블록체인 허브라고 해서 특구 딱 만들어서 이제 서울시 창업 허브나 이런 쪽 많이 공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외국 기업도 유치하고 또 세금도 많이 또 확보하고 하면 조금 더 좀 글로벌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일본은 이거하고 너무 또 반대돼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네.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상화폐 해갖고 내가 투자했는데 실패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가상화폐 코너에서 이제 우리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이런 데서 뭐 가상화폐 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게스트는 가상화폐에서 실패한 연예인들입니다. 해서 자기 실패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뭐 얘기하고 이런 게 되게 또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캐주얼하네요. 예, 분위기 캐주얼하게. 자체가.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도 책도 내고 연예인들이 뭐 이제 트위터나 뭐 혹은 인스타 할 때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요. 우리는 한국은 그럼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비트코인 샀다 방탄소년단 빅스에만 하면 그러면 투자했다 뭐 정부에서 이상한 투자했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정당하게 뭐 그걸 가지고 저 설날 때 그런 거 봤어요. 어떤 분이 나오셔서 뭐 코인 이런 거 나오니까 패널들이 다 이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설날에 막 물어보는 거, 너 아직도 비트코인 하니? 막 이런 거. 근데 진짜 좀 많이 그냥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도 가는 거는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손해를 본 건 맞잖아요. 이제 국내에서 언론에 좀 많이 조명이 되고 된 게 17년 말쯤이니까 그쵸. 보통 제 주변에서 막 저한테 다시 연락 온 사람들 친구들 보면은 1,000만 원 넘어가는데 야 지금 사도 되냐? 사. 근데 그때 사는 건 좋은데 한 달도 안 돼서 그게 다시 폭락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조금 소액을 넣었다가 이제 좀 목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다 진짜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냉소적인 대중적인 반응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너무 아쉬워요. 네. 그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이게 지금 규제를 못 정하고 이렇게 지금 뭐 금지만 시키는 게 솔직히 아이쇼 진행하는 회사들의 그 제품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인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예, 네. 메인넷을 베타 테스트고 그쵸. 뭐. 개발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게 그건 안 돼요, 근데. 응? 안 돼요. 기술이 안 되니까 기술이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저는 그것도 문제예요. 네, 엄청 문제예요. 네. 왜냐면은 그거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네 돈으로 하든가 네 돈으로 못 할 것 같으면은 돈을 모으든가. 근데 돈을 모으는데 네가 그거 만든다고 그만큼 모으는 게 말이 돼? 진짜로 근데 한창 17년 중반쯤에 엄청 모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섬 사요. 그러니까 막 차 사고 뭐 집 사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 섬을 사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신기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좀 글로벌하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다 송금을 해서 그런 모금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획기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떻게 그걸 악용하는 악용.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좀 확실하게 해야지 어느 정도 좀 하드캡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ICO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은 원래 처음에 나왔던 ICO 방식이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웃기잖아요. 처음부터 토큰 가격을 정해놓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정 시간 동안 딱 모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 나눠줘야 되는 게 원래 처음에 나왔던 초기 버전의 ICO인데 그쪽에서 이제 뭐 프라이빗 세일을 하니 뭐 프리 세일을 하니 이러면서 거래소에 물량을 줘가지고 이용을 하니 이러니까 이건 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방법인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뭐 아이디어 자체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선주문 받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에서 차용해온 거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이제 뭐 어떤 자기네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이제 모금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곤 하는데 이제 워낙 소규모 업체들은 사실 투자금을 받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이제 VC를 통해서 투자금 모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해서 이제 십시일반 개념으로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신박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혁신을 이뤄내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게 정말 좀 악용되고 나쁘게 활용되는 경우가 이제 특히 뭐 다단계를 만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져서 그게 폐해가 커지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가 자꾸 생기면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측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100%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토큰을 세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전 뭐 프리세일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 판매량이 저조해지면 다단계 업체에 끼고 막 그쵸. 판매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악순환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정화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입장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제대로 된 규제를 내놓았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업계에서도 이런 정화 작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화. 네, 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빨리 이렇게 블록체인 이용해가지고 실생활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빨리 나와야죠. 빨리 좀 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안 나와요. 올해는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미 있죠. 비트코인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미국에 돈 보내는데 비트코인보다 편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그쵸. 네. 이제 화폐로서요. 화폐 혹은 자산 이런 페이먼트적인 측면에서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런 가능한 걸 가지고 뭔가 만든다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리테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 핫해요. 지금 남미 쪽에 특히 막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뭐 대시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 이미 엄청나게 많이 POS를 두고 있고 3,000개 이상 두고 있고 걔네는 심지어 걔네 그 자체적인 핸드폰 업체랑 제휴를 해가지고 사면은 이미 대시 지갑이 깔려 있어요. 한 $5치 대시가 들어 있어요. 거기서 그냥 쓰는 거죠. 왜냐면은 그 나라의 화폐는 뭐
뭐 당연히 불안정한. 그게 가치 근데 자체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불안정하기 화폐 때문에 가치가 정말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고 이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한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화폐 자체가 맞아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화폐적 기능을 이제 기대해서 그러니까. 막 이게 뭐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고 이걸 기대하는 거는 사실 한참 뭐 나중에 이후일 문제일 것 것 같고 같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메인넷 뭐 론칭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제대로 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자기네가 이제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만든 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서비스 그렇죠. 대상이요. 보이는. 엄청 오래 걸렸다고 저는 엄청 오래 공인인증서를 아, 좀 했으면 그쵸, 좋겠어요. 그쵸. 해외에 있으면서 공인인증서 때문에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공인인증이라든지 뭐 이제 본인 그것도 확인 같은 게 제일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제일 편하지 않나. 페이먼트 기능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쵸. 있는 기능이고 가지고 있는 기능이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음.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실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체감할 수,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좋구나라는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규제는 나올까요, 변호사님? 근데 저도 내주세요. 규제 당국 제발. 규제 당국을 그냥 희망하는 거죠. 규제 당국을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은산분리도 계속해서 은산분리 해달라 했는데 은산분리 철폐해달라 철회해달라 했는데 이제 갑자기 갑작스럽게 은산분리 정책을 철회하는 거 작년에 그런 일이 그쵸. 있었잖아요. 네. 은행하고 상호. 그렇게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차라리 금지 법안이 생겼으면 정말 힘들겠습니다 하겠지만 가이드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필요해서 가이드라인 만들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는 거죠. 네. 아까 저기 오미사님 말씀처럼 일본에는 전화를 많이 했다면서요, 정부한? 네, 그 금융청의 전화를 한번? 홈페이지가 있어요. 담당 팀이 가상통화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가면 가상통화 팀 문의 전화 혹은 방문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부를 괴롭힌 거죠. 네, 그러니까 괴롭히다 일본 사람들 보니까. 특징이 직접은 얘기 안 해. 전화해. 예를 들어 우리 층간소음 있죠. 네. 층간소음 가가지고 뭐 사건 사고 많대. 네. 뉴스 보면. 네. 근데 사건 사고 좀 많은데 살부림. 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본은 층간소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다른 얘기.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 막 찾아가가지고 쿵쿵쿵 그것 좀 조용히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한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시끄럽잖아요. 전화해 경찰에. 진짜요? 지금 경찰에 경찰에 전화 경찰에 전화가 아니고 그럼 112 뭐 하면은 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출동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사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너무 시끄럽다 경고 좀 해달라 이러면은 거기 찾아가 순찰 그 가까운 거기 순찰대가 가가지고 지금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누가 신고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다 좀 조용히 해달라라든지. 바로 미치비죠. 아니 바로 미치지 않. 근데 바로 미치지 않았어. 그게 층간소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밤에 뭐 술 먹고 떠든다든지 시댁이나 뭐. 고성방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길에서 싸운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서 말리러 안 가요. 신고를 해. 근데 그 신고 정신이 보면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한 4군데에서 신고가 가는 그래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야, 한국도 근데 그런 있긴 있잖아요. 무슨 국민청원에서 예, 답변이 예, 나온다고 나온 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냥 누구한테 찾아가면 되고 방문 상담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인터뷰 요청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딱딱딱딱 있고 뭐 정부 뭐 의견을 듣고 싶으면 이쪽 뭐 이쪽 이렇게 해서 프레스 릴리스도 그냥 정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릴리스된 소식 이런 것도 좀 올리고 가상 지금 인가된 거래소가 16개에서 네, 17개가 됐어요. 17개가 됐는데 그런 뭐 17개의 뭐 리스트 있죠. 네, 이름, 뭐 어디, 뭐 몇 호, 1호는 어디고 뭐 그런 게 쭉쭉쭉 갱신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정기적으로 우리 이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본이 어느새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대? 일본 원래 일본 네. 2017년에 자금결제법에서 네, 가상통화 맞아요. 규정을 넣었어요. 정의 2004년에 규정을요. 네. 2014년에 정의를 하셨구나. 거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가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아하. 생각해서 너무나 그게 그쪽에 약간 진짜로 이름만 일부러 있다고 그렇게 일본 하는 사람들이 거아닐까요? 엄청 좋아한대요. 네, 네, 그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초기에 완전 초기에 일본 정치인들한테도 그런 게 어필이 엄청 돼서 정당에서도 그런 거 밀어주는 정당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근데, 예산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보면 블록체인 산업에는 막 몇백억 투자금이 있는데 법을 제정하고 그런 부분 예산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반대예요. 산업을 키우는 예산은 진짜 작아요. 그래. 근데 이 그 법을 제정하는 재무국에 4차 산업 관련 예산은 정말 많아요.
그 뜻이 뭐냐?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하고 뭔가 규율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이 부분에 돈을 많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커톤이나 뭐 컨퍼런스 보면 한국이 굉장히 월등하게 많고 되게 우수하게 잘해요. 근데 일본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국보다는 뒤처져요. 근데 그런 뭐 법제정 이런 결국 부분은- 그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국가 주도는 전혀 아니잖아요. 퍼블릭이 다 주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살아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 이라는 그런 거에 이제 하나 어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의 산업 보면. 제가 아까 자막 누르다가 못 넣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보시면 네. 육성 정책으로 해가지고 네. 네, 좋은 일 많이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 그렇죠. 인력 1만 명? 네, 22년까지. 저희 지금 CTI에서 전문 인력 하려고 조건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규제에 맞는 산업을 하자. 저도 전문 인력에 포함되면 안 되나요? 네. 이거 그러면은 보조금 받고 막 그렇죠. 교육 받고 네. 이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좋네. 저 그런 양성하는 거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근데 저런 거 왜 해?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산업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저는 거래소도 한국 거래소는 저는 상승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글로벌 탑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거래소가 서비스를 잘해서 그러느냐? 아닌 거거든요. 우리나라 네, 사람 그냥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다 된 건데 좀 열정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거는 나쁜 거는 불나방, 아무튼 불나방. 결과적으로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규제나 뭐 일본에서는 법률을 잘 제정을 하면은 당연히 산업은 알아서 크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도 산업 자체가 커 나가는 거는 알아서 다 하는 건데.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이 또 정부가 세금 거두려고 저런다. 또 그 사람들은 또 고충이 있는 거야. 뭐 그렇게 세금을 많이 떼냐. 이게 뭐 일률적으로 뭐 지금 뭐 잡소득식으로 2017년에는 잡소득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소득세로 해서 규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많았어요. 네, 일본처럼 네, 이라도 일본처럼 너무 일본처럼 그러면 만큼이라도 또 만큼이라도 반일 세력. 아, 뭐 그게 어딨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리고 네. 잘못된 사람들은 벌을 빨리 줬으면 좋겠고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잘하는 거래소도 사람들은- 빨리 좀 아, 개수 좀 빨리 줄여줬었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찾아봤는데 150개가 넘어요. 한국에. 근데 그 거래소 만드는 것도 일본은 거래소 등록되는 게 한 지금 대기자가 한 150개 네. 이상 있어요. 한 170개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뭐 빗썸 혹은 업비트 이런 뭐 한국 거래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가제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일본이 특징이 그들만의 리그로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 좋아해요. 저펜 스탠다드 이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하는 나라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코트라 있으면서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시장들, 산업이나 아니면 소비재 시장들 기준도 거의 일본 기준이 전 세계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들 특화된 거예요. 앉아서 그것만 계속 연구하는 거죠. 법이나 이런 거를.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법 규정이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헌법도 그렇다고 또 하더라고요. 헌법이나 보험, 건강보험이나 민법 뭐 그런 쪽에 일본법 많이 개소되죠.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참고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대로 또 되려고 하지 않나라는 게 있고 또 일본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려고 또 움직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G20가 올해 5월인가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도쿄올림픽 앞두고 아 맞아. 그 얘기 엄청 많이 나왔어. 도쿄올림픽 앞두고 또 이제 오사카 엑스포 또 확정됐잖아요. 그리고 카지노도 이제 특구 확정이 됐고 오사카에. 아, 그럼 일본에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부흥은? 모르겠어요. 모르죠. 일본은 근데 근데 이미 가상 일본이 통화가 정해져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거를 페이먼트 쪽으로 좀 많이 쓰려고 하고 네. 지지해왔으니까. 알트코인이 한정돼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그거 큰 정말 좋은 거래량은 것 안 같아요, 나올 근데.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늦은 시간까지 좋아요. 네, 네. 30분. 저는 밤새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꼭 집어서.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